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항공사 상해 소송건이었는데요. 변호사들이 AI에서 찾은 여러 판례들을 올렸는데 그 중에 여러 건들이 가짜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변호사들이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I를 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AI를 활용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을 대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AI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AI는 윤리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주 사과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프롬프트를 주지 않으면 답변을 잘못하는 거죠. 어쨌든 AI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기술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죠. 이와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과 이슈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가 AI와의 공존, 세대와의 공존으로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문제에서 가장 당사자는 사실은 기업과 개인일 것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여러 직업의 변화, 개인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몰입을 끌어가고 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요구일 것이고요. 개인은 변화 속에서 안전을 원하면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AI와 세대 간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I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가져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기를 2027년까지 AI와 자동화로 인해 변화될 직업이 23%라고 합니다. 그리고 AI와 머신러닝 신규 일자리를 통해서 6,900만 자리, 그리고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 8,300만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1억 5천이 넘는 일자리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무직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 중간에 있고 반복되는 일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맥킨지에서는 2030년까지 3억 7,500만 명이 AI와 자동화로 인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는 그 직업의 3분의 1이 새로운 직종으로 등장하든지 아니면은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AI로 인한 변화인데, 그러면 기업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현재 직원을 재교육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 10%입니다. 그리고 80%의 기업들은 절반 정도 혹은 대부분을 다 교체하겠다고 기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실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한국같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다만 이것이 기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개인은 불확실성과 불안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게 될 것인지, 혹시 실업자가 될 건 아닌지, 재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재교육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개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이나 커다란 기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한쪽에서는 낙관론, 한쪽에서는 비관론이 같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항상 낙관론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낙관론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사는 가능성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에 노동경제학자, 석학들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쪽으로 사람이 고차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슈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대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알려지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진20, 세계적으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박사죠. 그분이 얘기할 때는 기술이 그 기반이라는 겁니다. 기술 때문에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술로 인해서 생활과 문화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세대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곧장 기술이 세대 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있는데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슬로우 라이프죠. 그 생명이 연장이 되고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은퇴도 늦어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슬로우 라이프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요 사건이 등장하면서 증폭되게 되죠. 사실 세대 차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한국에서 있어 왔습니다. 6, 7년 전까지만 해도 MZ세대, 2000년생이 온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의 영 멘토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그 소리가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을 보니까 뉴욕타임즈에 나온 걸 봤더니 37세의 직장인들이 23세의 직장인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은 세대 차이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대한 이슈가 더 큽니다. 인종과 민족에 대한 것들이 크고요. 근데 한국이 특별히 세대 차이에 대한 이슈가 가장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리고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대 차이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지런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위해 공헌하고 싶은 열정이 대단하다. 1990년도에 했던 말입니다. 지금과도 어떤 비슷한 흐름이 있지 않나요? 또 한 가지는 미래가 없는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미래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들이 위안을 찾는 것은 마약이다. 이것은 거의 100년 전에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하죠.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요즘에 듣는 말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미국의 비영리 재단 중에 아주 잘하고 있는 TFA, Teach for America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2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아주 낮은 보수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가서 일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지금까지 TFA를 거쳐간 사람이 6만 명, 그리고 그중에서 60%는 교육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의 교육계를 이 사람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10년에는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 졸업생의 18%가 이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 재단에. 그러니까 구글이나 골드만삭스와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는 입사 선호도 12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이 재단을 창립한 사람은 23세 대학을 갓 졸업한 웬디 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대를 다 부를 때 자기만 아는 세대다 했던 거죠. 그때 아니다라고 기치를 들고 젊은이들 속에 있는 열정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세대에 대한 것들은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슬로우 라이프 시대가 되었잖아요.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연령 차별적 사회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육만 받고 그 다음에 장년이 되어서는 가족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근로하고 가정을 꾸려갑니다. 노인이 되면 은퇴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죠. 이것은 이전 패러다임이고 지금은 슬로우 라이프가 되면서 모든 계층에서 교육과 근로와 여가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연령 통합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노인학회 회장인 정순들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령 통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 유연성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내가 그쪽에 진입해서 일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회죠. 이런 사회가 되려면 어떤 진입에 대한 차별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몇 가지 사회적인 정책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령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각 연령이 서로 섞여서 교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연령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주 역동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한국노인학회에서는 아마 연령 유연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연령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AI와 또 세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과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의 몰입을 끌어내고 생산성을 올릴 것이냐, 개인 관점에서는 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관점에서 몰입을 끌어내려면 먼저 개인 가치관과 인재상이 분명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선발하고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몰입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더 리더스라는 굉장히 좋은 책에 보면은 사람의 그 가치관과 몰입도, 헌신도의 관계를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기업의 가치관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전혀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가 몰입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개인 가치관을 보고 사람을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 대표들이 어떤 컬처 핏이나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는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 콜린스도 굿투그레이트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관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가치관을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공유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은. 이것은 타고나는 거죠. 기업은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어도 인품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잭 웰치 같은 경우도 인재를 선발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인테그리티였습니다. 정직이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뇌를 바꾸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사람,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틴 셀리그만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봤더니 동료와 가치관이 일치하면 몰입도가 33%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더와 일치하면 놀랍게도 46%나 몰입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추가적인 자원의 투자 없이 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사실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재상입니다. 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백만장자는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는지 아시나요? 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갖고 합니다. 사랑이 싹트기 전에 변별하는 변별력들을 백만장자는 가지고 있죠. 기업에서도 인재를 고르는 것도 사실은 결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번 인재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100대 기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5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 1, 2, 3위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 그리고 협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불과 5년 전에는 중간 정도에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MZ세대들이 어떤 책임감도 약하고 도전정신도 없고 자기만 알고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작은 보복입니다. 그래서 도전정신, 책임의식을 위에 올려놓은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기업의 인재상이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인재상은 그런 거죠. 어떤 것이 좋은 인재상이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한다면 가령 창업자가 초기에 기업을 세워서 운영할 때 했던 이야기들,
그가 뽑았던 사람들, 말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어쩌면 다시 인재상을 정립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재상은 기업끼리 비슷해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본 전상 같은 경우는 밥 빨리 먹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은 그 어떤 성장의 열망이 강한 사람들만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뽑는 인력 자체가 다릅니다. 이전에 중국 이런 데서 사람들을 선발해 봤는데 북경대나 청와대 사람보다는 저기 사천대의 우수한 사람이 퍼포먼스와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뉴코아 스틸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는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성실감과 도덕 이런 것들은 근면하면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농촌 출신들만을 직원으로 뽑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지만은 거칠더라도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정하고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몰입을 끌어가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을 위한 공동체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보통 어떤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책임 같은 거에 좀 더 비중을 뒀다면 공동체감은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이나 연결이나 소속감들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감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슬로우도 일이 의미가 없으면 삶은 무의미한 상태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에 대해서 과연 일이 의미가 있으면 다른 것들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의미가 있으면 급여의 23%를 희생할 의향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봉 4만 불에서 20만 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모기지론에 쓰고 있는 것이 연봉의 17.5%입니다. 이 이야기는 집보다 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내에 와서 볼까요? 직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조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의 업무감입니다. 일의 의미감입니다. 그러니까 워라밸보다 오히려 2배 정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일의 의미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다. 내가 우리 기업이 이런 일을 추구하고 가는데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좀 시간이 길고 어렵더라도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나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연령을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18세,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업의 특정 가치를 중시하는 비율을 보았더니 제일 높은 것이 타인에게 도움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G세대들이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직장 친구는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직장에서의 친구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 때 훨씬 더 공동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내가 기여한 만큼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정성에도 많고 공평할 것이고요. 개인주의 시대에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라는 것은 전년도의 실적,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자원의 투입 이런 모든 것들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 누구라도 어렵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브리티시 워터스 어소시에이트의 레오 달리오 회장은 그 직원이 몇몇 명인데 연말에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 낸 성과를 적어내세요. 숫자로.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합해봤더니
그 기업에 낸 성과 대비로 301%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3배 차이가 났는데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피드백을 잘하면 이것을 수정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저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불만족이 70%고 성과 평가 후에 퇴사 결심하는 사람이 50%나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개별 성과급은 공정하지도 적정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가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 관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보완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그 좋은 기업들과 맥킨지 같은 경우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럭스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서로 원칙을 합의해서 그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면은 성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낮게 내는 C급 인재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걸러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A급 인재는 그래도 성과 대비 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는 것이 가치관과 조직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치관과 기업 문화가 탁월한 기업들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급 인재를 걸러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준을 합의한다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단 성과급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역량이 낮은 곳은 뭐 투입을 많이 해도 산출이 많이 안 나겠죠. 그런데 조직 역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개인 성과 평가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집단으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일단 내 옆에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파일을 나눠 가져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와는 달리 집단 성과급을 가게 되면은 외부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전체 파일을 어떻게 키울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본부장과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개인 성과 평가가 없더라고요. 없고 그 목표는 바텀업으로 밑에서 올리고 치열하게 의논합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나온 성과급을 전 직원이 동일하게 연봉 대비로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직원들이 밤에 10시에 직원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이 온답니다. 요즘같이 워라밸 강조하는 시대에 연락이 온대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부서가 어떤 문제가 보이면 찾아가서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냐고.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했었는데 이 기업은 업무 의무감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혁을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고 그다음에 성과평가까지 이렇게 이어지니까 굉장히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또 하나 공동체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포용성이 필요합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가령 먼저 업무 유연성을 얘기해 볼까요? 20%룰은 우리가 알고 있죠. PwC나 3M이나 이런 곳에서 구글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의 시간을 자기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20%의 시간을 주려면 이것이 그 상대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고 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시간을 자유롭게 줘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아마존이 주 5일 현장 근무를 지시했더니 73%가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직을 하겠다고 직원들이 밝힌 거죠. 그만큼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용성입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포용성이 높은 기업들의 성과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포용성이 높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데 여러 민족, 인종들이 함께 근무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성과가 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업이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와 상황이 와도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죠.
세계 역사를 전체를 검토해 봤습니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굉장히 명저죠. 여기에 보면은 모든 역사를 다 검증을 해봤더니 오래가는 국가의 비결을 하나로 모았는데 그것이 포용성이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을 끌어안는 거죠. 이것은 기업이나 국가나 이것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어떻게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개인 관점에서는 안전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G세대는 평생 보통 4개의 직종이나 직업, 15개의 직장을 평균적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회사에 나와도 49살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40살 전에 다음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투잡을 가져야 될지 직장을 옮겨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 안에서 클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를 기업에서는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하려면 성과 중심 조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최근에 AI와 이런 관련돼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고 AI 혁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들을 AI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이거와 관계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AI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AI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기업에 프로젝트를 합니다. 생산성을 올리죠. 또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령 유니레버에서는 대안적 경력 개발이라고 해서 본인이 자기 진로를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제안하면 사내외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쭉 다 열어놓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G 디지털도 좀 비슷한데요. 여기는 G의 오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G는 이전부터 6개월 전에 잡 포스팅을 해서 잡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맞춰서 실력이 되면 지출하세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자리에 발탁하는 거죠. 이거의 핵심은 개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에서 좋은 걸 주어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드러커도 말하기를 지식 노동자의 성장은 자기 성장이다. 자기 학습이라고 하죠. 본인이 계획하고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성과에 집중하면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의 문제가 80%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관계 문제로 풀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트업 어느 40대의 CEO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왔고 경험도 많이 했고 역량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근데 그 대표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고 일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대표는 학교도 좋지 않은데요. 정말 탁월해요.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의 끝단은 사실은 게임 세상입니다. 게임 세상에는 이름도 성도 국가도 인종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죠. 뭐죠? 실력입니다. 그 실력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조직은 스타트업과 게임 세상, 이 기업,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세대 간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연령의 통합도 일어나게 되고, 아까 말한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은 AI가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AI와 스타트업 그 세대가 함께 아우러지는 그 다음 세대의 조직을 저는 스타트업과 게임 세상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어떻게 우리가 윈윈할 수 있을까? 서로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몰입을 원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래야지 기업의 자산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개인으로 볼 때는 이 변화의 시기에 안전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커리어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고 리더십입니다. 경영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리더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경영과 리더십을 통해서 한 해로 묶어가는 것이 할 일이겠죠. 몰입의 출발점은 개인 가치관과 기업의 인재상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아야지 이기는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을 올리려면 공동체감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공동체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보상이나 유연성, 포용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이 예측하지 말고 개인이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선택을 하게 해야지 성장도 하고 생산성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 조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과를 위해서 가면은 같은 목표를 바라고 가기 때문에 설령 기업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개인과 기업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경영과 리더십입니다. 지금 격동의 시대죠. AI와 세대 간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인재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이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 기업에 돌아가서 성과 내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